또 그냥 뭐 소개만 해드리면 좀 뭐하니까요. 또 여의도 견자단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자, 우리 여의도에서 견자단으로 통하는 우리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촌 동생이다 이런 이제 썰이 있던데 사실은 아니죠? 사실 아닙니다. 네, 그냥 좀 닮았을 뿐입니다. 과거에 이제 우리 김용이라는 작가, 김용, 맞아요. 영웅문. 네. 그러니까 뭐 엄청난 대작을 썼던 뭐 그때 우리 되게 많이 읽었습니다. 소설 네. 같은 것도. 그래서 그 관련된 작품들이 꽤 많죠. 네,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우리 박근영 부장님과 함께 그러면 오늘도 한번 시장 분위기는 봐야죠. 네. 네. 미국 증시는 사실 혼조세 마감을 했는데요. 국내 같은 경우도 한 7포인트 정도 상승하면서 코스피가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만 이내 이제 쭉 빠지기 시작하면 사실 아침 시초가 부분이 거의 고점 형식으로 네. 장중 내내 그래서 뭐 미끄럼틀 타듯이 계속 지수가 이제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이 예상보다 강한 물가 때문에 뭐 통화 긴축 장기화로 우려를 반영하면서 이제 하락 전환했다 이렇게 보이는데 일단 수급 쪽으로는 최근에 시장을 끌고 왔던 외국인이 6개월 만에 순매도 코스피 전환을 했고요. 생각보다 코스닥도 꽤 이제 규모가 크게 매도가 나오면서 외국인들이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한 1,000억대 정도 판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네. 그래서 꽤 많이 나온 편이었고요. 선물 매도세도 확대가 됐는데 미결제 약정이 증가한 뭐 또 매도이기 때문에 신규 매도가 대부분이라는 분석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 수급에 대한 스탠스가 좀 바뀌는 건가? 그래서 좀 연속적인 부분들 연속성이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이제 며칠 해봐야 되겠다 그런 근데 생각도 수치만 해봤습니다. 봐서는 기관이 훨씬 많이 판 것 같은데요. 네, 거래소는 그렇고요. 네. 코스닥도 그런데 이제 어쨌든 기관 입장에서도 이제 뭐 금융투자나 이쪽에 팔자가 나왔지만 그걸 이제 받아주거나 이렇게 또 지수를 쭉 끌고 왔던 1월, 2월 작년 연말부터 외국인들이 뭐 6조, 7조 이렇게 사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이제 이러한 수급이 부재하다 보니까 이제 힘없이 계속 이제 밀리는 쪽으로 갔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 최종 금리 상단 컨센서스가 상향되고 있습니다. 뭐 위험 선호가 위축되는 상황인데 CME의 그 페드와치에 따르면은 연방 기금금리 현재 4.5에서 4.75 정도 수준인데요. 향후 3월, 5월, 6월 이렇게까지 FOMC에서 0.25% 포인트씩 인상할 걸로 확률이 높아지고 있고 6월에 정점 금리가 5.25에서 5.50 정도까지 간다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2월에는 첫 금리 인하가 또 이루어지면서 연말에는 5.0에서 5.25까지 좀 낮아질 것으로 일단 페드와치 쪽에서는 확률이 높은데 연말까지 정말 뭐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그 물가 관련된 지표 관련해서 분석이 분분하게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코스피는 전반적으로 약세 연출을 하면서 뭐 철강 금속이나 2차 전지 등이 강세를 보였고 금융이나 소프트웨어, 통신 등은 하락세를 보였는데 뭐 금융과 통신은 역시 이제 약간 정부가 약간 뭐랄까 스탠스가 약간 좀 부정적이었죠. 약간 규제 산업과 같은 그런 스탠스가 있다 보니까 다소 좀 부정적인 주가 흐름이 나타났다 볼 수 있겠고요. 미국 전기차 뭐 관련된 뭐 상승 종목이 있었고요. 2차 전지주가 이제 일부 2차 전지주가 강세를 연출했습니다. 철강은 유럽 쪽의 철강 가격 강세로 상승세를 보였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금융과 통신은 정부의 공공재 성격이 강조됐다는 점 때문에 부정적인 흐름을 보였고요. 코스닥은 2차 전지 중심의 대형주 강세가 지속되면서 다소 지수 하방을 지지는 하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또 지지부진했습니다. 테슬라 가격 인상, 그다음에 보유주 지분 확대에 따른 뭐 주가 급등에 2차 전지나 반도체 소재, 장비로 또 온기가 약간 확산되는 모습이었고 다만 이제 금리 인상 장기화에 따른 뭐 할인율 부담에 소프트웨어나 게임 등 성장주로 분류하는 업종들이 사서 부진했습니다. 특히 최근에 급등세를 보였던 AI 테마주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차익 실현이 좀 출혈됐다. 오늘 좀 많이 빠졌군요. 조금 여기. 빠진데 뭐 오르는 게 워낙 높았기 때문에 네. 뭐 빠진 건 어느 정도 뭐 지금 이 정도 자리에서 빠져도 사실 할 말이 없는 자리이긴 합니다. 원달러 환율은 지금 1,280원대로 급등하면서 이제 다소 조금 분위기가 약간 좀 틀어져가는 분위기고요. 여기 따라서 업종별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철강 금속 강세를 보였고 포스코 홀딩스가 장중 7%대 급등 그리고 와. 전기가스업이 한국전력 중심으로 가장 부진했고요. 금융이나 이런 쪽은 지주사 중심으로 연이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고 있고 네. 네이버, 카카오 등의 인터넷주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특징주로 이제 포드 배터리 결함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SK 이노베이션도 장중 7% 급락을 했고 그리고 수주 기대감이 굉장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항공우주도 오늘 장중에 7% 그래요?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전반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IT 소프트웨어나 유통, 디지털 콘텐츠 업 등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고요. 특히 테마별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빅데이터라든지 로봇 관련주도 약세가 뚜렷했습니다. 이제 뭐 장 분위기만 보면 오늘을 위해서 그동안 샀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네네. 외국인 기관들이 엄청 좀 던진 것 같은데 네. 보면 코스피도 한 외국인이 제 그냥 수치로만 보면 한 2,600억 이상, 기관이 7,800억 정도 던졌고요.
코스닥은 외국인 한 340억 정도 그리고 기관이 거의 3천억. 한 8배를 던졌네. 기관 참 많이 이게 던질 게 남아 있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산 것 같지도 않은데 기관은. 네. 네, 어디서 이렇게 물건 많이 들고 있나 봐. 우리 펀드 기관. 운용되는 자금은 크니까요. 근데 아, 이제 그런가요? 신규 유입 자금은 별로 없겠죠. 최근에 분위기가 뭐 펀드가 조성되는 그런 네. 분위기는 아니어서. 예, 그렇습니다. 신기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섹터별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디부터 가볼까요? 네, 뭐 간단하게 여행 관련인데요. 뭐 네. 에어비앤비가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 단거리 여행 회복세에 더불어서 장거리 해외 여행객도 4분기에 증가했다 나왔고요.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와서 특히 4분기 중국인 관광객들의 해외 숙박 예약이 전년비 40%나 증가했다 발표하면서 여행 관련된 이슈가 좀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렌터카 업체인 에이비스 버짓 에이비스? 그룹, 에이비스 네. 버짓 그룹이 4분기 수요가 팬데믹 이전 수준을 기록했고, 그다음에 여행이 증가로 계속적으로 수요가 개선되고 있다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국내 어플인 여기어때가 어플리케이션 사용자 865명을 대상으로 아시아 여행 체감 경비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항공권과 숙박의 체감 경비가 다소 높긴 하지만 일단 여행을 떠나겠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59.2%로 꽤 높습니다. 그래요? 특히 이제 일본 지역이 41.5%로 가장 높고요. 선호국으로 태국이 그 다음이고 베트남 이렇게 차선호 여행지로 이야기됩니다. 올해 출국자 수를 일각에서는 2,049만 명까지 전망을 하고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2,700만 명대까지 올라오니까 상당히 2019년 대비 또 오히려 증가되는 수치까지 내년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19년 대비 증가요? 그러니까 19년은 코로나 이전이니까요. 이전인데. 네. 그거보다 더 많이 간다고요? 네, 그렇죠. 내년 기준은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연 수요나 이런 것들이 뭐 역시 있을 수 있는 전방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뭐 물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SMCNC 같은 경우는 SM과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급등을 했지만 롯데 관광배열도 오늘 플러스권이었고 그리고 모두 투어나 이게 상대적으로 좀 빠지긴 했지만 시장 대비 안 빠지고 잘 버텼던 쪽이었고요. 그다음에 중국이 이제 한국 비자 발급을 또 재개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게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중국이 어떤 한국이 조금 이제 규제 완화가 가니까 중국도 한국인 역시 관광객들이 중국으로 들어갈 때 비자 발급에 대해서 네, 다시 이제 그렇습니다. 재개를 예, 한다. 2월 18일부터 중국 대사관에 비자 발급 재개되는데 네. 원문이 나왔으니까 좀 띄워주시면 아, 원문 오늘 이제 원문대로 읽어주시는 거죠? 원문 네, 다자하오. 네, 띄워주시면 뭐 어쨌든 보입니다. 네, 중국 이렇게 시작되는 중쿠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발표가 됐기 때문에 네. 아마 뭐 조금 속도가 좀 슬로우하더라도 방향성은 뭐 그렇게 늘어난다?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미용 의료기기가 오늘 뭐 좀 이슈가 있었나요? 네, 뭐 미용 의료기기만 하면 저한테 뭐 따로 뭐 1시간 해달라 이런 분들도 많은데 전혀 그럴 만한 이유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그 다올투자증권의 이제 지표를 좀 가져와 봤는데 좀 먼저 띄워주시면요. 미용 의료기기 분기별 수출 데이터인데 이 막대 그래프가 수출 금액입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사실은 미용기기 쪽이 상당히 지금 숫자가 좋습니다. 종목별로도 그렇고 주가 흐름도 상당히 좋고 작년 그 하반기 같은 경우는 비올이라는 회사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면서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 분위기인데요. 수출 데이터도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의료기기 국가별 수출 데이터인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의외로 브라질 쪽에서 많이 가져갑니다. 브라질 얘기는 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브라질 쪽이 이제 그 표에 보시면 까맣게 보이시는 쪽이 이제 브라질 쪽이거든요. 수출 데이터가 상당히 많이 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도 그렇고 그다음에 중국이나 미국도 이렇게 나가는데 아무튼 중국이 좀 줄고 있는 모습. 이 브라질 쪽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2월 1일에서 10일까지의 미용 의료기 수출 데이터도 발표가 됐는데 그리고 관련 기업들의 호실적 발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미용 의료기기 수출 데이터는 2월 1일에서 10일까지 2,300만 달러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브라질이 230만 달러 정도 되고요. 그래서 특히 브라질이 아마 전체 수출 데이터가 연초부터 상당히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도 뭐 원텍이라든지 그다음에 제이시스 메디칼, 그다음에 비올 이런 쪽에 관련된 종목들이 실적도 괜찮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주가 흐름들이 상당히 좀 힘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이제 최근에 탐방을 한번 갔다 와봤거든요. 그래서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상태인데 아마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는 올해 한 3분기 정도에 아마 비침습 RF 장비를 중국 쪽에서 3분기 정도에 허가를 예상한다 볼 수 있겠고 24년 4분기에 출시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좀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올해도 아마 작년 대비 한 30% 정도 성장을 또 예상하고 있는 것 같고 비올 같은 경우도 뭐 실펌엑스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게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요. 중국의 시유한 제약 그룹하고 독점 공급 계약 체결하고 인증 절차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마 허가 이후에는 올해 2분기 정도부터 비올도 실적이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좀 미용기기 쪽이 리오프닝 쪽에서 상당히 조금은 네. 견조한 실적이 계속 나오는 섹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브라질 혹시 가보셨습니까? 아유 아니요. 아 브라질 안 가보셨어요? 아니 뭐 이렇게 가보실 수도 있지 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예. 확 땡기지는 않아서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흥이 넘치진 않거든요. 브라질의 그 여성분들이 굉장히 그 미용 성형 이쪽으로 관심들이 좀 많으신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예. 요즘 이제 이 미용 기기 관련된 내용을 다루면서 요즘 디지털 헬스케어 부분을 많이 다뤄요. 디지털 헬스케어. 네, 그러니까 네. 전자기기라는 거죠 결국에. 음. 근데 일반적인 신약이라든지 이런 약물들은 네. 사실 이 안전성 문제가 상당히 타이트하고 기준이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의료기기 관련된 부분은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그렇죠. 약하다라는 거죠.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어떤 시장성이라든지 산업적인 부분이 형성되는데 조금 더 수월하다. 그런 의견도 있어서 아까도 데이터 보시면은 뭐 코로나 전과 비교해 봤을 때 별로 네. 이렇게 충격을 받았었던 부분들도 없는 것 같아요. 네, 그게 확실합니다. 네. 코로나 오히려 뭐 더 이렇게 분기별 데이터는 또 높게 나왔으니까요. 네. 뭐또 다른 제약이나 이런 거보다 훨씬 더 그 뭐랄까 규제 같은 거에서 조금 더 자유로운 편인 거죠. 이런 그런 미용 거요. 의료기기가. 그렇죠. 네. 이제 되게 제가 이야기 들어보면 이게 국가별로 그리고 개인들이 이렇게 다르대요.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는 침습 기기, 그러니까 침으로 찌르는 것도 잘 참는다고 하거든요. 네. 한국 근데 분들은. 브라질은 못 찾는데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침에 대해서 되게 좀 부정적이래요. 아. 그래서 이제 미용 기기가 같이 들어가도 이렇게 침습 관련된 기기는 일본에서는 되게 거부감이 심하다고 합니다. 차라리 뭐 레이저로 이렇게 하는 건 그래도 일본은 괜찮은데 각 나라 문화별로 조금씩 네, 참을 수 있는 네. 것 그리고 선호하는 것들이 네, 다르군요. 그래서 신제품들이 나온 거 보면 국가별로 이렇게 침이 아니라 끝을 뭉텅하게 해가지고 약간 만드는 그런 것도 나오고 국가별로 다르게 또 접근해야 돼서 그렇습니까? 의외로 그것도 되게 좀 까다롭더라고요. 네. 네. 따끔한 거 잘 참으세요? 저요? 님은? 저는 뭐 많이 참죠. 잘 참으세요? 저는 잘 참죠. 전 죽어도 못 참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바늘이 들어오는 건 다 좋은데 네네. 그냥 제 눈에만 안 보입니다. 네. 네. 저는 이게 바늘 들어오는 거 그건 못 보겠더라고요. 보는 거는 그렇고. 네. 근데 요즘에는 뭐 미용 기기 중에 이제 뭐 마이크로 니들을 이걸 이용해가지고 네네네. 아주 잘 안 보이는 조그만 니들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서 몸의 흡수율을 높이는 뭐 그런 제품도 나오고 있고 다양하게 개발이 되고 있어서 네. 예. 아무래도 뭐 그런 전 찔리는 것보단 또 찌르는 걸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뭐 이렇게 예전에 그 소꿉 장난 같은 거 하실 때도 주사를 주로 놓는 쪽이었습니다. 네. 네네. 자 그리고 또 철강 네, 한번 네, 볼까요? 네. 최근에 튀르키예 쪽에 강진이 이루어지면서 철강 제품 생산 중단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한 국내 업체들의 반사 수혜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철강주가 되게 무거운 주식인데요. 그래도 오늘 포스코 홀딩스가 되게 많이 올랐는데 사실은 이달 10일 기준 철강석 가격이 톤당 123.66달러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사실 지난해 11월 달에 100달러 이하 선에서 꾸준하게 오름세가 나왔고요. 현재 120달러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철강석 가격 오름세의 특징은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남반구 또한 그 기상 악화로 철강 가격 상승도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포항 제철수가 사실 뭐 작년에 9월달에 이제 뭐 이게 침수되면서 이렇게 문제가 많았었는데요. 아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완전 정상화가 또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 업황에 대해서 뭐 매출에 대해서 좀 이런 부분 어느 정도 이제 복구가 되는 것 같고요. 네. 포스코 홀딩스가 급등을 했는데 다음 사진을 한번 좀 올려주시면 이게 좀 재밌습니다. 이게 튀르키예 쪽에서 이제 철강 관련된 그 지역, 그러니까 철강, 튀르키예 쪽에 철강을 하고 있는 그 지역들에 대한 부분을 약간 발췌한 그림인데 이 튀르키예 기업연합회가 이번 지진으로 전체 철강 생산의 30% 이상, 32% 정도가 감축될 걸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몇 주 동안 영업이 중단됐고요. 3월 상반기나 돼야 영업을 아마 재개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어서 실제 3월 정도에 뭐 어떻게 될지 안 될지는 그때 가봐야 알 것 같고요. 이게 좀 터키 지도인가요? 네, 튀르키예? 터키 쪽에, 튀르키예 쪽에 이제 철강사들이 있는 그 지역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튀르키예도 철강이 꽤 많군요. 네, 그렇죠, 그렇더라고요. 저도 이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철강들이 많이 하고 있구나 하는데 실질적으로 튀르키예 그 철강 제품 생산이 멈추면서 국내 이제 제강사 수익에 대한 반사이익에 대한 이슈가 좀 있긴 한데요. 참고로 터키가 전 세계 10대 철강 생산국이라고 합니다. 수출도 그래요? 많이 하고 그래서 상당히 철강과 관련된 부분들이 비중이 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3분의 2, 그러니까 3분의 1, 그러니까 32% 정도를 지금 철강 감축이 된다 보면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개연성도
정도 있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고요. 오늘 이제 포스코 홀딩스가 좀 급등을 했는데 뭐 유진투자증권에서 이제 이야기하기를 일단 1월에 기업 대출 증가율, 그러니까 중국 쪽에 1월에 기업 대출 증가율 급증에 따른 정부나 그다음에 민간 기업단의 수요 회복세가 확인되고 있다 이렇게 코멘트를 했고, 그다음에 중국 산업재해가 턴어라운드 되는데 뭐 건설기계나 인프라 건설주가 이제 중국 쪽이 좋아진다 최근에. 그리고 양회 직전에 시크리컬 업종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그런 분위기, 이에 따라서 이제 전반적으로 얘기되고 있고, 포스코 홀딩스는 특히나 이제 어제 발표된 미국의 리튬 사업 추진과 관련된 이슈가 있어서 철강주 가운데서도 약간 좀 급등세가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참고를 했습니다. 근데 미국 장에서도 어제 뭐 각종 그 철강사들 주가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영향도 있는 상황이고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철강주가 무거운 주식이지만 오늘 좀 주목을 많이 받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 포스코홀딩스가 뭐 7% 정도 상승, 오늘 같은 이제 하락장에서 그렇죠. 이 정도 상승했으면 대단한 힘을 좀 받은 것 같은데. 자, 그리고 다음은 어디 한번 가볼까요? 네, 일부 2차 전지주가 역시 그러니까 뭐 에코프로 그룹하고 뭐 네. LNF 또 갔어요? 종목들, 또 다시 이제 계속 좋은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가만 보면 무슨 개별 종목 이렇게 올라가듯이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번갈아오면서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돌아가면서.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것도 이제 공매도가 또 쌓이고 또 쌓이지만 또 올라가면 또 뭐 이렇게 수급적으로도 쇼크오버도 해야 네네. 되고, 그러니까 상당히 좀 이렇게 언제까지 갈까 할 정도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결국은 뭐 테슬라하고 운명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요? 뭐 아무래도 이차전지와 그러겠죠. 테슬라는 네. 테슬라 센티가 워낙 좋으니까. 네. 그 어제도 뭐 사실 뭐 테슬라 쪽이 또 주가가 좋았죠. 근데 이제 사실은 외신에 따르면은 조지 소로스 뭐 어쨌든 그 회장이 지난해 4분기 테슬라 주식을 대거 매입했다고 전해지면서 이제 테슬라 주가가 좋았는데, 사실 소로스 펀드 매니지먼트가 뭐 이렇게 테슬라만 산 건 아닙니다. 테슬라주도 많이 샀고요. 그다음에 제너럴 모터스 같은 경우도 GM도 주식도 50만 주 정도 매입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전기차 진출과 관련된 뭐 업체들을 또 샀다고 보는 게 좋고, 테슬라만 집중 매수한 건 사실 아닙니다만 전반적인 전기차 섹터에 대한 수급이 들어왔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에서 뭐 투자 트렌드는 이제 그쪽도 마찬가지로 2차 전지 쪽이 좀 모였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뭐 에코프로 BM, 포스코 케미칼, 뭐 코스모 화학, 윤성 FNC 이런 종목들도 주목을 받았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포드가 배터리 문제로 전기 픽업 트럭 생산을 일시 중단하는 소식 때문에 SK 이노베이션이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LG 에너솔루션 같은 경우는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서 그래도 플러스권을 유지했다 이렇게 볼 수 네. 있습니다. 나노신소재는 오늘도 한 3% 넘게 3.5% 정도 상승을 또 했군요. 근데 이제 CNT 도전제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24년 정도부터 시장이 굉장히 커지니까 네. 뭐 대주전자재로 나노신소재 이런 쪽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포드 EV 생산 중단과 관련된 이슈입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인데, 삼성증권에서 이제 코멘트가 있었는데요. 이 SK 온이 단독 보유한 미국 1공장, 2공장 모두 F150 대응을 위한 양산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 이슈가 어느 공장에서 특징된지는 아직은 불분명하다라고 코멘트를 했고요. 생산 출하는 중단됐지만 딜러 재고, 그러니까 현재 나와 있는 재고는 이미 판매를 계속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 해당 문제가 발생한 게 한 2, 3주 전 내로 추정을 한다라고 이제 삼성증권에서 코멘트를 했는데, 양산 과정의 차질로 판단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1분기 출하량 차질 규모는 추후 확인이 되겠지만은 아마 이 때문에 아마 고정비 부담 발생의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해당 공장에 공급 중인 소재 업체도, 그러니까 국내도 해당 공장의 소재 업체들이 이제 뭔가 매출을 할 거 아닙니까? 그 회사들도 출하가 일부 차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밸류 체인에 대한 부분은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확인되기 전까지는 이게 얼마나 더 갈지, 어느 정도 규모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이슈 때문에 유안타 증권에서도 이제 코멘트를 하나 냈는데요. 실제 그 포드가 유럽에서 24년부터 LFP 배터리 적용을 이야기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좀 집중을 하자. 그래서 아마 유럽 중심으로, 중국, 유럽 중심으로 LFP 배터리 침투 확대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야 한다고 유안타 증권에서 코멘트를 하면서 국내에 당장 수혜를 볼 수 있는 LFP 관련 종목으로는 첨보다라고 이렇게 꼬집어서 코멘트를 했습니다. 네. 그 F150 뭐 배터리 무슨 문제인지는 아직 정확하게 뭐 나오지는 않았죠. 그냥 뭐 품질 문제다 이 정도 지금 발표 나온 네, 거죠. 네, 불분명하게 아직 나왔기 때문에 규모나 네. 이런 것들 아직은 알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섹터 가볼까요? 네, 뭐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2차 전지는 여기서 그냥 마무리하고요. 네. 예,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사실 어제 2% 급등을 하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좀 흐름이 좋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근데 생각보다 오늘 그렇게 반도체, 국내 반도체는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다르게 움직이긴 했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반도체 관련해서 TSMC가 이 반도체 업황이 안 좋으니까 당연히 TSMC도 실적이 부진할 걸로 이제 사람들이 다 생각을 했는데 네. 의외로 1월달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TSMC. 네, 예. 그래서 이게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오픈 AI의 뭐 챗GPT 관련된 이슈도 있고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아마 실적으로 좀 견인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분석하면서 아마 뭐 생각보다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은 좋아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뭐 생각들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NH투자증권에서도 보고서를 통해서 뭐 엔비디아나 뭐 AMD 등 고객사들이 고성능 컴퓨터 프로세서 긴급 주문이 증가한 것을 보인다고 코멘트도 했고요. 여기에 따라서 결국은 연산 수요 급증 때문에 엔비디아 H100 프로세서를 10,000개 정도 주문했는데 네. 이 프로세서가 TSMC에서 정량 제조한다고 밝혔으니까 결국은 관련된 뭐 AI 반도체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네. 이와 관련된 종목들로 되게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그래서 관련된 반도체 중에 뭐 중소형주들 중심으로 AI 반도체 이슈가 좀 더 부각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려했던 부분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메모리 반도체도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수요도 많이 늘어나긴 할 거고, 그렇죠. 그리고 뭐 여기저기 많이 쓰이겠죠. 그런데 이제 혹시나 예를 들면 비메모리, 예를 들어 뭐 TSMC에서 주로 만드는 이런 것들의 중요성이 과거에는 뭐 예를 들어 30대 70으로 비메모리와 메모리가 쭉 같이 성장을 했다 하면 지금 이제 예를 40대 60이라든지 50대 50 이렇게 점점 중요성 혹은 뭐 그 가격 뭐 이런 것들의 비중이 점점 비메모리가 좀 커지고 메모리가 좀 구조적으로 빠지는 건 아닌가. 그래서 사이클이 예전처럼 이렇게 뭐 그 왔다 갔다 하면서 가는 폭으로 유지가 안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을 좀 했었거든요. 항상 이제 고민할 네.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반도체 분야에서도 음. 있고 또 배터리 분야에서도 똑같은 숙제와 고민거리를 갖고 음. 있잖아요. 무엇을 우리가 전략적으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네네. 미래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이것들을 고민하는데 사실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도 같은 고민을 계속적으로 하겠죠. 그리고 그 격차를 좁히기 위한 노력을 지금 네네.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가장 큰 핵심이 될 것 네. 같습니다. 하긴 삼성전자도 뭐 지금 비메모리 분야 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참 그 누굽니까 그 워렌 버핏이 TSMC를 뭐 매도를 했다는 소식이 좀 들리던데요. 엑시트를 했다는 뭐 예. 신일이 있는데요. 한 뭐. 분기만에 뭐 4천억인가 벌었다고. 그렇게 뭐 많이 번 건 아니라고 이제 그러시던데. 네, 한 분기만에. 네. 근데 이제 오늘 좀 약간 특이한 뉴스가 하나가 뭐였냐면 삼성전자가 자회사에서 20조 원을 빌렸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전자가 돈이 많을 텐데 왜 자회사에서 20조 원을 왜 빌리지? 삼성전자가 예. 자회사에서 20조를 빌렸다고요? 예, 그 뉴스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이게 무슨 말이야 싶어서 이제 좀 이렇게 보니까 네. 미래에셋에서 이 부분에 대한 코멘트를 했더라고요. 그래 보니까요. 그 삼성전자가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20조 원을 차입을 했는데 네. 그 이것 때문에 아마 그 투자 축소와 인위적인 감산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이게 시장에서는 약간 보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추측성 보도이긴 한데요. 근데 만약에 이게 이렇게 분석이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하이닉스한테는 되게 부담스러운 추측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빌린 게 과연 정말 뭐 투자 축소나 인위적인 감산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너무 강해서 빌렸느냐, 뭐 이건 정말 좀 너무 오버스러운 추측인데 아무튼 이 부분은 예, 그렇게 만약에 해석이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SK 하이닉스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통상 삼성전자의 현금 자산이 당연히 많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작년 말 연결 기준 공식 규모는 115조 원 정도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모두 국내 법인 계좌에 몰려 있는 게 아니라고 하고요. 삼성전자 별도 기준 재무제표에 작년 4분기 말 기준 보유한 현금성 자산은 별도 기준은 4조 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고요. 나머지 금액은 미국이나 중동 등의 지역 법인과 삼성 디스플레이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작년 삼성전자 연결 기준 캐펙스가 49조인데 이 중에 39조 원이 별도 기준 캐펙스인데 작년 3분기 누적 기준 삼성전자 연결 기준 급여가 23조 원이 나갔다고 하거든요. 이 중에 12조 원이 별도 기준이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전반적으로 글로벌에서 돈을 많이 벌지만 별도 법인이 한국에서 많이 투자하고 직원도 많기 때문에 별도 법인의 운영 자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간 투자하고 급여만 해도 연간 뭐 한 70조 원 정도 넘게 네, 나온다고 네,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당장은 근데 통장에 4조 원 남짓 있는 형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결 자회사들 대상으로 자금을 받아와야 되는 구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공시 내용이 아마 삼성전자 본사로 차입의 형태를 가져오는데 이걸 가지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너무 이제 뭐 투자를 하기 위한 어떤 캐펙스를 뭐 늘리기 위한 그런 차입 이렇게 해석하는 건 좀 맞지 않다 이야기하는 거고 네. 그 뭐 삼성전자가 보유한 장기 차입금은 5천억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마저도 리스 부채이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부채가 없죠. 그러니까 리스, 예, 그러니까 SK 하이닉스에다가 너무 부정적인 상황으로 이걸 갖다가 해석할 이유는 좀 없지 않느냐 이런 코멘트를 한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우리가 이제 맨날 하는 얘기가 뭐 110조가 뭐 현금이 있다 쌓아두고 있다 이제 이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 그게 삼성전자가 국내 법인에 다 쌓아두고 있는 돈이 아니고
해외 각 법인들의 이제 분산도 돼 있고 네. 더군다나 자회사들에 좀 나눠져 있어서 현재 삼성전자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현금성은 한 4조 정도밖에 그렇죠. 없다.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제 투자라든지 뭐 고정비 같은 거 지출은 한국법인에서 가장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인력도 많고 캐펙스도 많고 그 자회사에서 그래서 20조를 빌린 그렇죠. 거예요. 급여도 주고 뭐 이래야 되니까. 네. 근데 그게 사실은 좀 약간 뜬금없는 이야기잖아요. 삼성은 저 20조를 어제 빌렸다 그러니까. 돈이 네. 많다고 하는데. 괜한 걱정 아닌가요? 삼성전자한테 현금 흐름에 대한 걱정을 한다는 논쟁은 누가 누굴 걱정한다는 것이라고. 근데 정 이제 부족하면 또 연락 한번 주세요.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그 부분은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자가 돈을 빌린 게 이제 캐펙스를 하려고 막 적극적으로 뭔가 하려고 빌린 거냐 여기에 대한 분석이 아까 말씀드렸던 SK 하이닉스에게는 되게 부정적인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드린 거고요. 이제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는 게 이제 해당 애널리스트의 네. 의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GPT, 챗 GPT, 네. 요건 또 반드시 좀 짚어봐야죠. 네, 역시 이제 챗 GPT 테마주 열풍이 이제 뭐 버블 우려가 이제 슬슬 기사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에 따르면은 이제 챗 GPT 속에 코스닥 시장의 주가 상승률 10위권 모두를 챗 GPT 테마주가 다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과열 양상 속에 뭐 버블 우려가 역시 이제 부각되고 있고요. 국내 중소기업들 경우는 사실은 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하고 AI하고는 사실 연관성이 크지 않습니다. 실제. 그리고 실제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이 또 적다는 점이 불안 요소이기 때문에 네. 역시나 이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과거 이제 메타버스 사태가 이렇게 또 올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상당히 좀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뭐 구조라든지 뭐 적자 규모나 뭐 어떤 매출 규모 이런 것들 봤을 때 사실 오버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주가도 많이 올랐고 그러다 보니까 관련주들이 오늘 좀 빠졌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야, 이 그런 챗GPT 뉴스들이 네. 조금씩 늘어나더라고요. 어떤? 챗GPT의 네. 약간 좀 기계적인 맛. 그러니까 아. 약간 조금 그 허점들이 조금씩 드러나는 기사들이 늘어나니까 그렇습니까? 여기까지인가 보다라는 분위기가 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챗GPT. 겪어야죠. 결국 성장통은 네. 이 그 생산적 AI도 경험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거의 뭐 모든 혁신 기술들은 다 그렇게 한 번씩 각광받다, 그러니까 관심 받다가 조명 받다가 한 번 꼬꾸라졌다가 다시 이제 가는 경우가 많죠. 그럼요. 예, 정리 한번 되고. 그냥 갈 수 있나요? 아 오늘 목소리에 감정이 많이 실려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자꾸 뭐 시장 전문가와 애널리스트가 사라질 수도 있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약간 좀 불편하셨군요. 네, 두 가지나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한테 시장 전문가 애널리스트. 네. 네. 아유. 그렇게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네. 그럼 뭐 예. 로보어드바이저 이런 게 옛날에 있었잖아요. 증권사 있었죠. 쪽에. 지금도 네. 뭐 있긴 있죠. 네. 근데 뭐 사실 잘 안 됐죠 아직까지는. 아. 그러니까 추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네, 저도 네. 상당히 위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더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인공지능보다. 자 그럼 게임 한번 좀 분석해 볼까요? 네, 외신에 따르면은 지난해 중국 게임 시장의 매출액이 2,658억 8,400만 위안. 이게 이제 한화로 따지면 약 49조 7천억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2021년 대비 10.3%나 감소한 규모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8년 만에 이 중국 시장 게임 시장이 역성장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위기도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실제 뭐 코로나 때 집에 이제 머물면서 게임을 많이 한다 생각했지만 유저들 이탈이 되게 많았었어요. 왜냐하면 MMORPG가 계속 일률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제 약간 그런 그것에 대한 약간 식상함도 있고 비슷비슷한 거 계속 나오고. 네, 그리고 1등하는 뭐 매출 1등하는 회사가 뭐 리니지 이런 종류가 이제 거의 있고 나머지들은 그냥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스토리나 MMORPG 운영이나 이런 것들 그 비슷한 게임들이 꽤 많았기 때문에 네. 조금 이제 실제 사용자들이 또 많이 빠져나갔다, 게임 사용자가 또 많이 빠져나갔다 이런 뉴스도 계속 나왔었습니다. 근데 네. 실제 코로나 확산 때문에 뭐 경기 침체 영향도 있고 이 부분들이 지불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이제 뭐 이렇게 경기가 안 좋으면 되게 안 좋은 것들에 돈을 많이 쓴다 그런 말도 있긴 합니다만 뭐 담배를 많이 피거나 뭐 이렇게 안 좋은 것에 돈을 더 많이 쓴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게임 쪽도 이제 현금을 줘서 뭔가를 해야 되는 아이템을 구입해야 되면 소비 심리가 필요한데 이쪽도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고요. 또 이 감염이나 봉쇄 때문에 게임 업체들의 신작 개발과 출시도 사실 차질을 많이 빚었고 또 이제 게임 개발자들도 인건비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게임사들도 이 수익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려워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뭐 연준이 이제 긴축에 대한 장기화 우려가 이제 사실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게임
게임주가 성장주라고 또 분류가 일단 되다 보니까 실적이 약간 예전보다 약간 좀 떨어지는 부분도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게임주 투자 심리에 사실 부담으로 좀 작용했던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오늘 좀 이슈가 됐던 게임주는 뭐 빠지기는 다른 것도 많이 빠졌지만은 넷마블이 오늘 조금 이슈가 됐습니다. 넷마블? 네. 근데 그게 왜냐면 네? 이대 주주의 지분 매각 가능성이 이제 루머로 이제 이야기가 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왜냐면은 최근에 가지고 계신가요? 예. 네. 근데 이게 루머입니다. 근데 이게 왜냐면은 최근 CJ ENM의 비핵심 자산 매각을 통한 현금 유동화 계획의 일환으로 상장 주식과 부동산을 통해서 차입금을 줄일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CJ ENM이. 그러니까 전일 A스토리 지분 1.24%에 대한 장내 매도를 통해서 CJ ENM의 보유 지분이 9.5%로 감소했거든요. 이대 주주가 누구예요? CJ ENM. CJ ENM이 2대 주주예요? 그렇죠. 지금 넷마블에? 그러니까 이제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CJ ENM이 아까 말씀드렸던 넷마블 말고 에이스트리를 일단 좀 팔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똑같이 이제 넷마블에도 혹시 뭐 CJ ENM 현금 확보를 하기 위해서 팔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죠. 얼마 필요한데 현금이? 판다고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근데 네. 이제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이제 CJ ENM이 보유한 타주식 지분 매각으로 확대하면서 넷마블의 주가 하락을 좀 더 키운 면이 있다라고 이제 오늘 이야기가 되고 있었는데요. 사실은 CJ ENM은 넷마블의 경영 참여를 목적으로 22.85% 지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네? 지분율 축소를 통해서 뭐 일반 투자 목적으로 변환하면서 일부 이제 지분이 출회될 가능성을 아주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게 메리츠 증권 애널리스트의 입장인데 다만 현재 지금 22.85%를 CJ ENM이 갖고 있다고요? 네네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지분 출회가 뭐 가능성이 아예 없다 말하기는 좀 어렵다. 근데 글로벌 게임 M&A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형태나 넷마블의 지분 구조를 봤을 때는 시장을 통해서 바로 이제 직접적으로 내다 팔기보다는 아마 SI 몫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이게 뭐냐면 이제 그냥 기관에 뭐 블락으로 넘긴다든지 다른 형식으로 아마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장내에서 뭐 던지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이슈를 좀 이야기를 하면서 메리츠 증권에 약간의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추정을 하는 이유는 텐센트가 넷마블의 3대 주주거든요. 그래서 이 텐센트가 뭐 여러 가지 4분기 텐센트 퍼블리싱을 통해서 넷마블의 제2의 나라가 서비스될 예정과 같이 양사 그러니까 텐센트와 넷마블 사이에 여러 가지 뭐 사업적인 시너지가 이전보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 밸류 북밸류 그러니까 뭐 지배 EPS가 63,000원 정도 되는데 현재 주가가 57,000원 정도 넷마블이 되다 보니까 만약에 그 물량이 나온다면 텐센트 입장에 상당히 매력적인 아마 가격이라든지 그런 어떤 물량이 될 거다는 게 결국 이 커멘트는 아마 CJ ENM이 만약 물량을 내놓으면 3대 주주인 텐센트가 좀 가져가려고 하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전략적 투자 측면에서의 지분 교환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네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그 CJ ENM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A스토리 지분을 팔면서 이 넷마블도 그냥 이렇게 매각을 하거나 뭐 시장에서 던지거나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좀 조금 앞서간 생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이 부분 가지고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이제 코멘트를 했는데 아무튼 뭐 게임주가 대부분 또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넷마블도 오늘 한 6-7% 정도 빠졌나요 장중에? 그래서 꽤 많이 빠진 걸로 보이니까 아마 그런 이슈가 좀 있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넷마블의 지금 2대 주주가 CJ ENM, 3대 주주가 지금 텐센트. 텐센트인 거예요. 네네. 제가 한 6대쯤 되지 않나 싶은데 아마 산 가격으로 따지면 제가 한 2, 3대 주주 될 겁니다. 네. 제가 10한 얼마에 샀더라? 야 넷마블 근데 이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2대 주주가 조금 더 책임감 갖고 열심히 좀 투자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딜까요? 네, 사실 이마트가 이 종목도 되게 무거운 종목이거든요. 이마트? 네. 근데 어제도 오늘도 급등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별도 기준 마트 쪽에서 전년비 증액이 기록한 것이 이제 사실은 굉장히 좀 주목을 받으면서 장 안 좋은데 이틀 동안 이제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실제 뭐 한국투자증권에서 코멘트를 또 냈습니다. 사실 기본적인 마트에 대한 기대치가 낮았던 점도 있겠지만은 실제 마트 영업이익 수를 보면 한 813억 정도 나왔는데 2020년 4분기와 유사한 수준까지 올라왔고 심지어 코로나 이전인 2018년도 4분기보다 훨씬 좋게 작년 4분기 실적이 나온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별도 기준의 마트 실적이 완전 서프라이즈하게 나왔다라고 이제 평가를 했고요. 이 마트가 서프라이즈난 요인을 보면은 사실은 뭐 최근에 일부 매장을 리뉴얼하면서 뭐 모객도 많이 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온라인 시장의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마트 오프라인 쪽의 객수가 실제로 증가했고 그다음에 그래요? 사람들이 마진 좋은 비식품 카테고리 특히 이제 의류나 잡화 등을 마트에서 사는 게 조금 늘어난 걸로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격적으로 이제 좀 마트 쪽에서 실적이 좋아지고 네. 또 비용 관리를 되게 중요하게 이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지난
1분기에서 3분기까지도 사실 온라인 성장률 둔화나 물가 상승 영향 때문에 이마트의 GP 마진은 사실 개선됐는데 문제는 비용 관리가 안 되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영업 이익이 감익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분기 실적에서는 비용 관리까지 이루어진 게 보여지면서 큰 폭의 영업 이익이 개선된 게 확인됐다. 그래서 항상 문제는 비용인데 이 지급 수수료와 관계가 있는 PP 센터 수를 고려했을 때 이게 작년 3분기에는 114개였는데 현재 96개로 PP 센터가 줄었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급 수수료 증가폭도 상당히 둔화될 거고요. 롯데쇼핑하고 이마트가 부채가 되게 많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도 아마 부채 감소를 목표로 할 것인데 결국은 이 타이트하게 온라인 부분 적자 축소에 굉장히 좀 집중을 할 걸로 보여서 아마 이렇게 되면 큰 폭의 영업이익 증가로 좀 귀결되지 않겠느냐 한국주택증권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관련된 데이터를 좀 가져와 봤는데 좀 띄워주시면 네. 마트의 산업 객수와 온라인 침투율 증감인데요. 이 검은색 실선은 마트 객수입니다. 확실히 마이너스권에서 플러스권으로 확실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마트를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게 분명히 보이는 데이터고요. 푸른색 실선은 뭐냐면 오른쪽인데 이게 역축입니다. 거꾸로 되어 있거든요. 아래쪽이 더 좋은 거고 위쪽이 이제 마이너스인데 실질적으로 온라인 침투율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뭐랄까 빠지고 있죠. 침투율이. 증가율이 빠지고 있습니다. 향해서 가고 있다는 그렇죠. 거고. 예. 그러니까 증가율이 빠지고 있어요. 온라인 쪽이. 그러니까 이게 움직이다 보니까 결국 마트 산업이 객수가 늘어나고 온라인 침투율 증감률이 이제 빠지고 있는 부분이 보이다 보니까 이게 좀 영향이 이런 게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이마트 별도 기준 이마트 쪽 마트 쪽에 GP 마진과 온라인 침투율 증감 비교인데 역시나 그 마트 GP 마진이 이제 푸른색이고요. 검은색이 온라인 침투율 증감인데 검은색의 실선은 오른쪽이고 역축입니다. 거꾸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근데 거꾸로 세워놓고 보니까 비슷하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마트 GP 마진도 결국은 온라인 침투율 증감이 빠지면서 마트 쪽의 GP 마진도 같이 개선되는 모습이 보인다라고 이렇게 관련 자료를 만들어 올려서 제가 좀 발췌를 해봤습니다. 네. 자, 마트 실제 요즘에 보면 그 직접 그 마트에 방문해서 사시는 분들도 뭐 적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이게 계속 돌고 도는 것 같아요. 어. 예전에 마트가 처음 등장했을 때 막 신나서 갔었거든요. 구경할 것도 많고. 근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마트를 가면 너무 소비를 많이 하는 거예요. 묶음 상품이나 이런 네, 것들을 네, 사오다 네, 보니까 네. 생각보다 소비가 많아서 좀 소비를 줄이려고 잘 안 갔었거든요. 아. 근데 요 비슷한 느낌을 최근에 온라인 온라인에서? 쇼핑에서 느끼고 아, 있는 거예요. 이거 샀다가 뭐야? 그러니까 이거 사실 필요한 거는 네. 뭐 물이라든지 휴지 뭐 이런 거 정도를 사는 거가 필요한데 물과 휴지요? 그러니까 뭐 이제 그 묶음 같은 거 있잖아요. 묶음, 생수 같은 거 이제 네. 무거우니까. 네네네. 근데 그거 하나 사려고 그러다가 뭐 한 대여섯 개 안 사도 되는 것들을 네. 같이 주문해 버리니까. 맞아. 이거까지 사면 배송비 무료 뭐 이런 거 막 네, 걸리고 맞아요. 있는. 그래서 요즘에 네. 조금 이제 클릭하는데 신중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차라리 그냥 오프라인 마트 그냥, 가서 그냥 예. 필요한 것만 사오자. 그렇죠. 네, 그런 느낌. 우리 부장님도 저 네. 쇼핑을 직접 좀 많이 가십니까? 아니면 그거는 저 아니요, 저 갑니다. 직접? 예, 주로 뭐 마트나 백화점도 자주 가고요. 아, 그러세요? 할인점도 많이 다니고 아하. 보러 다니죠, 보러. 아, 예. 구경을 트렌드도 보시고. 예, 그렇죠. 아, 어떤 요즘 걸 많이 사람들이 사는지. 어디에도 관심 많이 갖고 네. 어디에 지갑을 여는지를 네. 또 보시는군요. 예전에 그 이마트 같은 경우는 피코크 상품 음. 그게 사실 조금 비싼 편이거든요. 근데 피코크가 많이 팔리면은 사실 마트 실제 되게 좋았었어요. 네. 뭐 그런 것도 PB 상품 같은 노브랜드나 거, 예, 뭐 뭐 이런. 로브랜드나 이런 것도 음. 실제 많이 사는지를 좀 보기도 하고 뭐 가서 좀 놀기도 하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데 그런 거 보는 재미도 있거든요. 가보서 실제로 정말 그런 건지도 보는 것 같고요. 네. 또 애들도 데리고 가면 좋아하잖아요. 아, 그렇죠. 네. 거기 가끔 또 이렇게 그 만두 구워주는 거 한 번씩 먹고 하면. 그렇죠. 자, 그리고 어떤 섹터 하나 더 볼까요? 네, 그냥 묶어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신업계 그리고 이제 일단 은행업계가 역시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고통 분담 뭐 그리고 뭐 이렇게 돈잔치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서 약간 좀 규제 산업 같은 느낌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통신주도 오늘 그랬고 관련된 은행주 그러니까 금융 지주사들도 별로 이제 좋지 은행은 못하죠. 어제도 많이 빠졌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약간 좀 그런 부분들이 부침이 있으면서 좀 주가가 안 좋았는데 아마 SK텔레콤이나 KT, LGU 플러스 통신 3사가 아마 다음 달 한 달 동안 고객에게 추가 데이터를 아마 제공할 것으로 이제 발표가 됐기 때문에 뭐 그거는 약간 통신사들이 약간 어떤 그런 부분을 화답을 한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대신증권에서 이제 통신주를 통하면 이 정책 리스크가 부각되긴 됐지만은 인위적인 요금 인하를 막 강요하거나 이런 건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주가 하락이 크게 지속되기는 좀 않을 거다 이야기는 했는데 근데 이제 중간 요금제 같은 게 또 나오기 시작하면 이게 영향을 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은 극단적으로 싼 걸 쓰거나 아니면 극단적으로 그냥 뭐 무제한 요금제로 비싸게 가는 게 그런데
중간 요금제가 들어오면 이게 이제 어느 쪽으로 몰릴 거냐. 그러면 하방에 있는 쪽을 이제 뭐 LTE를 쓰던 사람들이 이제 중간 요금제로 넘어올 거냐. 밑에 있는 고객들이 아니면 이제 8만 원, 9만 원 전체적으로 그냥 무제한 요금제 쓰는 사람들이 뭐 5, 6만 원대 내려올 거냐. 이제 그걸 좀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위에서 내려오게 되면 사실 통신사는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요즘에 뭐 우리 뭐 3프로 TV 봐야 되면 무제한 요금제 안 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이 과연 실제 밑으로 내려올까 아니면 밑에서 올라올까 그건 좀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워낙 요즘에 또 뭡니까 뭐 그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네. OTT 이런 것들도 많다 보니까 영상을 스트리밍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서 아마 웬만한 분들은 이거 무제한 아니면 사실 감당이 맞아요. 안 될 거예요 아마. 맞습니다. 네. 네네. 뭐 1, 2기가 누구한테 뭐 받고 이래 갖고는 해결이 도저히 안 될 거고. 아마. 요즘은 그런 네. 경우가 영화 뭐 한두 개 보면 금방 그 넘어가니까. 네 맞아요. 아 그렇게 이제 중간 요금제가 나올 경우에 밑에서 올라갈 거냐 위에서 내려올 거냐가 이제 이 통신사들의 약간 고민. 그렇죠. 분이군요. 근데 이제 네.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분석하는 분들은 이제 뭐 LTE에서 넘어오거나 아래쪽에서 좀 올라오거나 이런 쪽으로 좀 보는 시각이 아직은 좀 우세하더라고요. 아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 근데 숫자가 나와 보면 뭐 중간 요금제가 뭐 나와도 뭐 실적이 영향이 없다 이렇게 뭐 분기 실적이 나와주면 확인이 되는 거고요. 근데 실적이 빠졌다 이러면 이제 약간 뭐 진짜 우려가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오늘 요 그 금융권 요거 하나만 짧게 한번 좀 볼까요? 금융권 그게 똑같은 아,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입니까? 네, 이것도 네. 이제 시중은행 관련된 아까 말씀드렸던 음. 약간의 여수신 관련된 부분도 네네네. 그렇고요. 알겠습니다. 금융권 오늘 보니까 은행들이 제가 아까 살펴볼 때 얼마였죠? 많이 KB도 한 빠졌어요. 5% 가까이 빠졌고 신한도 한 3.5%, 네. 하나금융 5.4%. 와. 사실 이런 규제 산업에 대한 네. 우려에다가 외국인 매도가 사실 금융주한테는 상당히 부담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좀 두 가지 영향이 조금 더 컸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그 은행주는 외국인들 수급으로 들어올릴 수밖에 없어요. 기관들은 그렇게 관심이 많이 없고 네. 개인들이 사서 들어올리기엔 또 너무 무겁고요. 근데 실적이나 뭐 배당이나 이런 환경을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좋아할 수 있는 어떤 업종인 섹터인데 외국인들 수급이 그저 확 들어와서 들어올릴 수밖에 없는데 외국인이 팔기 시작하고 뭐 안 들어오거나 이러면 올라가기가 만만치 않은 섹터인 네. 것 같습니다. 아유 금융주들 근데 그 주주 구성 보면 외국인들이 거의 한 4분의 3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죠.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만큼 시총도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 외국인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죠. 거의 뭐 외국인 은행. 아 그래서 국민은행 외국민. 네, 하여튼 외국인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거를 최근에 저는 이제 알고 야, 우리 은행들이 이렇게 외국인 비중이 높아도 되나는 생각을 살짝 좀 해보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배당 관련된 이슈가 그래서 논쟁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외국인 비중이 높은데 배당 성향을 높였을 때 이게 너무 이제 다 또 빠져나간다. 그냥 밖으로만 돈이 나가는 거 아니냐. 이게 근데 사실 좀 딜레마인 거죠. 오히려 또 줄 거는 또 주고 또 그러면서 더 그들 사이에서 선순환적인 투자가 일어나게 되면은 또 은행주가 올라서 주식 시장이 부양되면 또 그것도 더 좋은 의미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 이제 우선은 좀 먼저 주기는 좀 싫고. 배당 안 주고 또 직원들한테 뿌리자니 아, 또 이제 성과급 그거는- 잔치에 뭐 이것도 또 욕을 먹고 네, 그렇습니다. 금리 예대 마진을 좀 줄이는 게 이제 아마 그냥 서민들 볼 때는 제일 국민들 볼 때는 좋은 방향인 것 같기는 한데 그렇게는 또 잘 안 가는 거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서민 경제에 공헌하거나 기여할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건데 네, 네, 이제 네. 다양한 또 수단을 가지고 마련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알겠습니다. 근데 그런 비판은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편한 손님들만 받고, 그러니까 신용등급 안 좋은 분들은 은행 아예 거래도 뭐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네. 신용등급 제일 좋은 사람들 데려다가 예금 금리는 낮게 주고 저 대출 금리는 높게 받아서 뭐 이렇게 저 땅 짓고 헤엄치게 하는 거 아니야? 나한테 허가받은 그 은행들만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왜 무슨 이유로 이런 특권들을 계속 줘야 되는 거냐? 이런 비판도 뭐 있는 건 사실인 것 사실 같아요. 자본주의 그늘 중에 한 부분이죠. 네네. 과거에 뭐 또 일부 은행이 또 국내에서도 사실 망하기도 했었잖아요. 뭐 그래서 이제 그걸 뭐 공적 자금 투입해가지고 막 이렇게 살리고 그게 이제 뭐 세금 가지고 왜 그걸 뭐 살려주냐 그런 말도 과거에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우리가 뭐 기억하면 뭐 조흥은행이나 이런 뭐 은행들도 과거에 있었지 않습니까? 조흥은행, 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뭐 망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공적 자금으로 살리고 하면서 근데 이제 돈은 거기서 벌고 또 직원들은 또 이렇게 성과급이나 다른 것들 받으니까 네. 뭐 그런 시각이 약간 비판적인 일부 뭐 생각도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균형 잡힌 시각을 또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시장 마감 상황은 이 정도로 저희가 정리하고요.
잠시 후에 김학규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근영 부장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네. 오늘 또 말씀해주신 이 내용들은 또 자료로 다 저희 3프로TV 앱에 업로드를 해주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저희 또 필요하신 분 참고해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근영 부장님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렇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